예,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왔고요. 그 푸른길이라는 광주에서 이 폐선 부지를 바탕으로 도시공원 운동을 하는 작은 단체입니다. 이게 원래 저희가 작은 단체여서 외부로 이렇게 홍보나 출장 나기 힘든데요. 지금 사회를 보시는 그 이어진 수석연구원께서 우연하게 연이 돼서 1년에 한두 번씩 꼭 여기를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 안동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어, 예, 저희는 그 광주의 꼴, 광주는 아시다시피 그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고요. 앞으로는 이제 문화 수도로 조금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저희 푸른길이 있습니다. 어떤 도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찻길이나 터미널이나 이런 것들은 도시가 작을 때는 도시 한 가운데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도 그게 커가면서 이게 밖으로 이전을 하게 되거나 옮기게 되죠. 광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폐선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희 단체도 생겨나게 되고 이 푸른길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제 푸른길이 조성이 됐는데요. 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의는 98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여론을 모았는가, 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도시를 개발한다고 하면 생각보다 많은 자본이 투입되고 빨리 끝내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나 요새 보면 도시재생 사업들 보면 국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3년 내로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논의 과정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진행됐는데 이때는 그 시절이 아니어서 폐선 부지가 생기고 어떻게 할까 했는데 이게 행정이라든가 지역 주민, 시민단체가 전부 다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3년을 뭐 다른 사람들은 나쁘게 볼 수 있겠지만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생깁니다. 사회 갈등이 생기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폐선 부지를 공원으로 만들자는 담론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원도심에서 폐선 부지로 인해서 과거의 기찻길로 인해서 실제로 주민들이 진동 피해나 소음 피해 그리고 원도심을 지나가니까 인사사고 이런 것들이 났기 때문에 그러한 정주 요건을 개선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 행정에서는 이게 그 국철이 다닌 기찻길이었는데 요거를 다시 경전철로 지상 경전철 도시철도를 이용하자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그걸 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희 단체가 이제 모태가 이때 생겼는데 정말로 주민들하고 할 일은 다 했거든요. 물론 그 당시 집회도 하게 되고 뭐 광주의 가장 큰 빌딩에 뭐 빌더링도 하게 되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갈등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모이고 이런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모여서 이렇게 푸른길 공원을 일단은 조성이 결정이 됩니다. 공간을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럼 이제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지자체나 그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계속 공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 조성비를 마련을 그러니까 예산 분배를 잘 안 하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게 되는 거 그 전에 커뮤니티나 이런 의견을 모았던 시민사회의 주민들이 다시 이렇게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저희 전신인데요. 사람의 푸른 전신인데 이런 운동본부를 만들고 이거를 지역 이슈화를 시킵니다. 물론 그 갈등 속에서도 이런 이슈화가 필요했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 분배 과정 속에서 이거를 우선순위에 놓기 위한 그런 운동들이 시작하고요. 그게 대표적으로 푸른길 헌수 운동입니다. 물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기금을 모았긴 했는데요. 약 현물 포함해서 약 4억 원 정도로 모았고요. 실제로 공원 조성은 뭐 수백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주민들이 이렇게 모여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런 그 조성 과정, 집행 과정에서 같이 참여하면 행정이나 정책 결정권자 정치권에서도 이거를 무시 못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이 과정 속에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향후에 푸른길이 조성된 다음에 내가 만든 푸른길, 우리 마을의 푸른길, 우리 마을은 푸른길 마을이야 이런 정체성을 갖는데 아주 중요한 동력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엄청 오래됐죠. 한 10년 동안 만들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8km 구간을 10년 동안 만드니까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내에 뭐 어떤 지원 사업을 받아서 빨리 만들었으면 그 과정 속에서 조성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의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를 많이 찾아오는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3년 내로 끝내야 되는데 이 국비를 다 써야 되는데 예산을 다 써야 되는데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래도 그 자체 재원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뭐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든가 이게 복합적으로 시민기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천천히 만들었던 게 오히려 더 조금 뭐 지금 보면 더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4년 완공이 되고 지금은 이제 시민 참여 관리 여기를 어떻게 시민 참여 관리를 해볼 것인가. 물론 여기는 도시공원이어서요. 그 지자체 관리 의무가 있어요. 실제로 지자체가 상당 부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래도 그 간극 비어 있는 간극들을 시민들이 채워주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인데요. 저희가 한 그 도시공원의 유치거리가 한 500m 정도 되는데 이 500m 이내의 마을을 세보면 한 13개 마을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향후에 폐선부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좁고 길다랗기 때문에 여러 마을을 지나가고 시민들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8km고 실제로 이 길다 보고 원도심에 있다 보니까요. 어떤 도시공원보다 이용자가 많습니다. 이것은 서울의 경의선이나 경춘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그러니까 도시공간에 적은 공간을 적은 비용으로 바꿨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공간이 폐선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원칙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도시숲, 사람, 마을 이제 과거의 길이라는 것도 있고 기찻길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도시공원 이렇기 때문에 실제로 도시공간의 그 녹지 네트워크를 공원으로 조성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요 하늘에서 보면 생기는 거고요. 이 공간에 과거의 원도심이었던 이런 그 원도심의 특성상 고령화 1인 가구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공간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웃간을 잇는 사람을 잇게 되고요. 그리고 13개 마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공간적인 배경 그래서 마을들을 잇는 이런 푸른길이 되고자 노력했고 이것은 애시당초 시민사회가 그 공원 푸른길을 조성했을 때 제안했던 그 원칙이고요. 지금도 저희는 이것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여러 구간으로 됐는데 이건 사진으로 보시면 과거에 오래된 동네 뭐 50년 실제로 이 그 기찻길은요 일제시대 때 부설이 된 기찻길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기찻길이고 그만큼 원도심을 지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실제로 이렇게 좋은 공간이 바뀌게 되고요. 실제 그것도 참여의 숲 이런 기금들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더라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극적으로 조금 보여줄 수 있습니다. 푸른길 공원의 성과는 첫 번째로는 의사결정 도시 공간의 의사결정을 실제로 시민들이 했고 그 조성 과정에서 참여했고 현재도 참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녹지축 확보하고 경관도 개선했고요. 이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이게 성공적인 지자체에서 갈등 관리를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끌어낸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도시재생인데요. 이게 오래된 그 공간에 있는 주민들은 조금 굉장히 그 마을에 대한 자부심은 크지만 막상 어디에서 그 취약지구라고 해야 되죠. 오래된 골목, 좁은 도로, 이 정주 여건이 그렇게 안 좋아요. 어디를 가나. 그런데 물론 개인적 공간은 개인 스스로가 바꿔야 되겠지만 공공공간이죠. 뭐 철도 폐선부지도 그랬고 이게 공원으로 바뀌는 과정도 공공공간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주민들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 동네도 이제 조금 괜찮은 동네야. 모여서 뭔가를 해볼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생 전에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 여기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지금도 푸른길 주변에서는 3개의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가 가장 먼저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실제로 전국 지자체에서 폐선부지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다 찾아옵니다. 물론 사례나 여건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보기 위해서 롤 모델이 되었고요. 그리고 광주광역시 도시공원의 자연공원은 이제 무등산 그리고 도시공원은 푸른길 이런 랜드마크적인 요소도 생기게 됐고 도시에서 왜 선형공원이 필요한가? 이것은 이제 뭐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경 학문을 연구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실제로 증명해내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잘된 이유는 이거는 저희가 지자체나 연구기관에 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행정에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조예요. 그리고 그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공무원이 정말로 곡소리가 나게 해야 되는데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신뢰 가능한 시민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중간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단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지금은 저희가 전문가들이 계획을 세우고 공청회라든가 뭐 주민의견 수렴한다고 그림을 보여줘요. 여기에다가 너희들 좀 의견 좀 보태줘. 그게 아니라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걸 전문가한테 갖다 줘야 돼요. 우리 의견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그림으로, 도면으로, 계획으로 수립하는 사람이 전문가다. 저희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조금 접근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일관된 목표와 원칙입니다. 지금 폐선부지를 여러 군데에서 이제 개발을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하는데요. 각자의 목적이 다른데 저희는 과거의 얘기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원도심의 정주성 강화가 원칙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민 삶을 높일 것인가. 그러니까 오시면 실제로 걸어보시면 대단히 심심합니다. 대단히 심심하고 푸른길이 유명하다는데 뭐 눈에 띄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맞습니다. 요란하면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가끔 와서 사진 찍고요. 놀러 오시는 분들은 화려한 게 좋은데요. 그 주변에서 원도심에 사는 그 주민들은 조용하고 내 앞마당 같은 공원이나 숲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표와 원칙을 일관되게 지켰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 참여 의제와 설정. 이건 좀 전략적인 부분인데요. 어떤 걸 했을 때 이게 모든 시민들한테 이거를 다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당시에 통용됐던 언론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송사하고 지역 언론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지역사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계속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나도 한마디를 던져야겠다. 이런 전략적인 걸 짜야 되는데요. 지금으로 보면 뭐 SNS나 이런 거 다른 방향으로도 훨씬 더 뭐 대치가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아직도 방송과 지면 언론은 중요한 지역 이슈의 중요한 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화인데요. 저희는 이제 공원을 만들고 푸른길 공원에 별도의 조례를 만들었어요. 개별 공원의 조례는 아마 법제처 정부 사이트 보면 한 400개가 넘는데 보통 그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는 그 돈을 입장료라든가 주차장을 징수하기 위한 근거를 법에서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시설관리 위탁이라든가. 근데 저희 조례는 조금 특별한 게 그 관리운영위회를 운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기에 보면 주민이어야 됩니다. 푸른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의 포션이 거의 3분의 2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법정이나 비법정위원회 보면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이 행정이 한 4분의 1 차지하고요. 전문가가 한 3분의 1 차지하고 그 나머지 두 자리 정도를 뭐 주민이라든가 시민사회가 참석하는데요. 이거는 그 조금 주민과 밀접한 의사를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돼 있습니다. 전문가 포션이 한 2자리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주민이어야 됩니다. 이런 관리 운영위를 법정 운영위를 운영을 해서 조금 빠질 수 있는 좀 그 정책적인 결정을 했을 때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의견을 듣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좀 오늘 그 포럼 주제를 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푸른길 자체에 대한 이런 그 정보 협력이라든가 플랫폼을 얘기해야 될까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더 조금 폐선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균형 발전 관련돼서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폐선부지는 지금 제가 한 5, 6년 전에 파악했을 때는 전국의 폐선부지 약 500km 정도 됩니다. 더 늘어날 겁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다 생겨나고요. 원도심이 좀 확장하게 되면 선형 유지 개선이라 그것 때문에 계속 생겨나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도시에서 저희를 다 찾아와서 다 물어봅니다. 각자의 입장과 각자의 재정 여건과 이런 것이 다 다른데 첫 마디가 그겁니다. 이거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선부지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여러 전략과 계획을 짜게 되고 이 토지 문제 때문에 뭐 국토부를 찾아가기도 하는데
요거에 관련된 정보가 없습니다. 전혀 없대요. 그분들도 다 찾아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일이 조금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연구하고 이슈 이런 도시숲이나 거버넌스에 관련돼서도 이런 사례가 별로 아니 폐산 부지는 많이 생겼으니까 사례는 많이 생겼을 텐데 이런 정보를 모아놓은 그런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요거는 저는 나중에라도 이런 것도 좀 모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더라도 조금 모아놓을 수 있는 저장소, 아카이브 같은 것들이 조금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폐산부지 활용 사례 정보 조건이 어렵다는 것 제가 쭉 설명해 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지역에서 어떻게 그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폐산부지가 생겼다는 것은 그 관념적인 게 중요한 게 땅이 생겼다는 거여서 그 공간을 어떻게 바꿔서 균형 발전시킬 것인가. 그건 모든 지자체에 대한 고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모을 것인가, 사례들을 모을 것인가. 실제로 전남만 하더라도 여수, 순천, 목포, 뭐 광주까지 이런 있고요. 경남도 상당히 많이 생겼고요. 이런 도시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나 완료를 했거나 이런 건데 행정의 시스템상 이거를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정보공개가 청구를 하면 몰라요. 담당자는 이미 바뀐 지 오래됐고 이거를 어디 구석대기에 있는 그 자료실에서 찾아와서 정말로 형식적인 거를 답변서만 보내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폐선부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 지방균형 발전의 주요 그 작은 카테고리로 조금 묶어서 어떤 곳은 이렇게 했더라, 어떤 곳은 이렇게 했더라.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정리만 되더라도 충분히 이런 그 전국의 균형 발전의 정보 협력이라든가 지자체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하나의 정책 연구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